네, 편집 없는 나열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바로 라이브 썰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최성해 총장님을 저희들이 빼고 11분이 증인으로 채택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4분은 민주당에서도 또 요구를 한 상황이고 해서 어찌됐건 11분 중에 민주당에서 요구하신 분 4명, 저희들이 요구하신 분 7명, 이렇게 숫자는 배분되지만 전체 11명은 저희들이 어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합의를 해서 민주당에 제안한 명단 그대로입니다.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증인 문제 때문에 청문회가 무산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사실은 직접 조국 후보자 관련이 없을 수 있는 증인들이지만 청문회가 돼야 된다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증인은 4명 대 7명 저희들 또 숫자도 인사청문회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청문회까지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기자간담회 이후에 언론이 새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못했어요. 청문회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무사한 우려가 있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막판 합의에 이르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증인 채택 부분도 합의를 했습니다. 총 11명, 이 가운데 한국당이 7명, 민주당이 신청한 4명입니다. 이 민주당이 숫자로 보면 7대4, 민주당이 양보했다고 봐야 될까요? 숫자상은 어떻습니까? 뭐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뭐 내용적으로 보면 당연히 한국당이 양보한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족 양보했고, 그죠? 네. 그다음에 또 가족 중에서도 그 모친, 부인, 딸 먼저 양보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동생하고 네. 전 재수까지 양보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그 논란의 그 초점이 되고 있는 우리 동양대학교 그 총장 이 부분을 어쨌건 뭐 밀고 당기다가 양보한 것 보면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 확실하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당이 양보한 거 맞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을 민주당 것 같아요. 법사위 간사인 네. 송기현 의원은 원래 그 증인 숫자는 여야 동수로 가는데 우리가 적으니까 양보했던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이건 뭐 별로 평가할 부분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내일 청문회 정말로 몇 명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결국은 채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차피 이게 이제 강제성을 가지고 이제 불러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채택이 됐다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안 나올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내일 정말로 몇 명이 나오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제가 한 분은 확실히 안 나올 거 알 것 같아요. 누구요? 그 신수정 그 동청 회장님은 안 나오실까요? 관악교회 이사장, 저 이름을 보게 되면은요, 그 딸의 그 논문 문제, 장학금 문제, 그다음에 웅동학원 문제, 사모펀드 문제, 여기 관련해서 증인들이 고루고루 들어있지만은 네. 이 이름 중에서 내일 실제 청문회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저 사람 나왔네라고 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좀 전에 말했던 핵심 증인으로 갑자기 주목받았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 나오지 않게 된 거 왜 안 나오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증인은 여야 합의로 채택이 네.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방법이 없는 건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 김도욱 간사 이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아주 리얼 버전이다. 네. 그 뭐냐면 저희들은 채택을 고수하다가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네. 리얼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뭐 다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원내 지도부가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워낙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네. 증인 채택 과정에서 사실은 주도권을 뺏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 결과가 여기까지 왔다. 뭐 이 점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그런 마지막까지 아마 일반 그 국민들도 조금 좀 의아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그 최성해 저 총장은 검찰 조사도 받았고 또 나와서 뭐 보니까 뭐 난 학자의 양심을 걸고 얘기하신다 그러면서 거의 언론에도 거침없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청문회에 안 나오실 이유가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여권의 뭐 내심이랄까를 나름대로 관심법으로 읽어보면 네. 우리 최성해 총장 관심법도 가셔야겠어요. 예, 최성해 총장님의 그 입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뭐 저렇게까지 거침없이 말씀하시나 싶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나보고 그 얘기도 우리 정경심 교수가 정 교수예요. 예, 정 교수죠. 예, 우리 정 교수라고 있습니다. 부인이 자기한테 위임한 걸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는 굉장히 말하자면 조금 반보는 더 나간 말씀이거든요. 사실 보통 같으면 그냥 뭐 검찰에 얘기했다 되게 이러고 마는데 그런 건 또 뭐냐면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고 결백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예. 예.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 최 총장과 통화했다는 여권 인사들이 이제 그 익명으로 처리됐었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추가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하고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문제는 그 법사위 3시부터 열리게 된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이제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 3시는 지금 지난 상태인데요. 갑자기 왜 두 여권의 핵심 인물이 증인 선상에 올랐을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정리가 필요한 게 조국 후보자가 대국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바로 다음 날 동양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어제 이제 갑자기 표창장 나는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게 이제 보도를 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권 인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게 지금 불거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불거진 상태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저는 알아보고 싶은 욕망은 발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알아본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진실이 뭐냐, 전에서 물어볼 수 있죠. 특히나 뭐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문제는 지금 그 한 인사 같은 경우는 그래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주문이 들어갔다, 요청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되는 건데 이거는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유시민 이사장이 맞느냐, 결국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유시민 이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한 인물의 캐릭터를 볼 때 그렇게 어리숙하게 일 처리를 했겠는가라고 하는데 아주 상식적인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어제 아침에 이미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최 총장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다 지금 알려져 있던 사실이에요. 나는 준 적 없다. 나는 모른다.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시민 이사장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전화를 한 게 어제 점심때쯤이라고 하는 거니까 보도가 난 다음에 보도를 보고 전화를 해서 그런데 그럼 이렇게 좀 해달라 입막음을 시도를 했다면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만약에 공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식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최 총장 입에서 처음에 나온 게 맞다면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이걸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다? 유시민 이사장 평소 캐릭터로 볼 때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 말대로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건지 뭔지 이거는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유 이사장이라고 단정하고 이야기하기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의아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셨는데 저는 상당히 수긍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선 첫째는 이런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그 논란의 핵심에 있는 분한테 전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조심스러운가 하는 거를
그 좀 아주 선의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공감 역량 부족이 아니고 법 의식이 부족하다. 제가 예를 하나만 들을게요. 저희 이 김관진 그 전 국방부 장관 댓글 관련 수사를 할 때 저희 그 아는 분이 진짜로 궁금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고 전화를 드렸다가 검찰에서 무슨 그 위증 공모 혐의로 잠깐 오래 가라고 하마터면 감옥 갈 뻔했어요. 지금 사실인 거죠? 사실이죠. 네. 예, 예. 그런데 이 전화한 분도 이름 대면 알만한 분이에요. 물론. 알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것이 엄중한 것이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증거인멸, 그 위증교사 이게 굉장히 큰 저 죄예요. 근데 제가 이 한 가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에 좀 의식이 둔감했다 하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 근데 네. 저는 그 유시민 그 이사장의 워딩 중에 본인이 요렇게 말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론 보도가 굉장히 조 후보자를 도덕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시나리오로 짜여져 있는 것 같다는 얘기는 본인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전 요 단어 중에 시나리오란 말이 귀에 쓱 들어오더라고. 사실은 이 두 분의 통화 내용이 여기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많지는 않다고 봐요. 왜? 누가 녹취해 놓은 거 아니니까. 우리 최영애 최성해 총장께서 뭐 그것까지 얘기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흘러나온 얘기로는 앞으로 진행될 시나리오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면서 잘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는 게 시나리오란 단어가 어떻게 공교롭게 들어있는 거 보고 저는 그분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유명한 그 영화 대사를 하나 말씀드리면 너는 존재 자체가 영모다라는 그 유명한 사도세자의 대사가 있었죠. 근데 이 두 분은 거물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압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은 네, 제 말은 전 그 얘기를 우선 하고 싶은 분명한 거예요. 거는요. 어떤 중요한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친분이 있는 분이라면은요. 아까 처음에 뭐 그래도 조심해야 경계해야 된다고 된다는 그랬지만 거죠. 친분이 예. 있는 내용 분이기 때문에 그 분 총장이 한 발언. 근데 진위가 도대체 뭔가라고 해서 궁금증도 분명히 작용했을 수 있는 거고요. 있죠. 예.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나리오라고 하는 얘기에 이제 그 이동관 수석께서는 방점을 찍으셨지만 며칠 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그러니까 자신의 견해와 어떤 자신의 해석은 이미 다 밝힌 상태예요. 시나리오라고 하는 어떤 그 단어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고 중요한 문제는 정말로 도와달라라고 하는 아주 명시적인 어떤 요청, 뭐 압박이든 뭐든지 간에 이것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죠. 그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을 해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어쩌면 이런 정황도 있겠지만 반대의 어떤 정황도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고 이건 좀 이야기를 하자. 이 말씀만 좀 드리겠어요. 오늘 오전에 이미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 이 두 사람을 이제 고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네. 근데 검찰 수사에서 뭐 과연 그 우리 그 최 총장께서 뭐 내용을 상세히 또 밝힐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그 밝혀내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나. 그러나 어쨌든 검찰 수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추궁해보지 아니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떤 형태로든 서면이 됐건 직접 참고인 조사를 받든 뭐 조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 자체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면 위증교사나 증거인멸 교사 이것이 굉장히 큰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만 사실관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됐던 것이 동양대 총장상입니다. 이 총장상은 조국 후보자 딸이 부산의학전문대학원에 입시에 이제 도전을 하면서 자기의 과거 어떤 커리어를 써가면서 소위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스펙을 차원에서 넣은 것인데 우리 이전 수석은 이제 전 정부에서 이제 중책을 역임하셨고 또 대학에서도 잠시 이제 총장직을 역임하셨어요. 그럼 이 대학 총장상이라는 것이 지금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 총장이 일일이 이번에 최 총장도 나는 000으로 되는 게 내가 관할하는 거고 나는 이번에 결제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립대와 사립대 총장상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립대마다 또 이런 기준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총장상과 초청장 그러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저는 이제 문화예술대학에서 제가 이제 했었기 때문에 우선 첫째로 그 총장의 직인이라는 거는 절대로 함부로 찍을 수가 없는 것이 특히 사립대에 대한 이 규제와 감시가 엄격하기 때문에 돈 10원 쓰는 것도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감사받고 그래서 왜 도장을 또 중시하냐면 그냥 사인도 아닌 직인은 꼭 대장에다가 무슨 사유로
직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다 결제해서 보고를 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걸 본인이 찍지는 않죠. 그러나 대부분 이 정도 총장상 정도라고 얘기할 만한 거는 반드시 입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이제 문화예술대학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무슨 콘테스트나 뭐 이런 게 많거든요. 예, 뭐 예. 뷰티, 뭐 그다음에 미용, 음악. 근데 그 하나하나가 총장 직인이 찍힌 그 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장학금 신청할 때, 입학할 때 그 스펙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의아했어요. 의아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는 다 결제를 직인 찍는 거는 네. 결제를 다 올려서 그래 좋다 하면은 이제 도장 찍는 건 할 수 있어요. 그 총무과나 이런 데서. 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에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는 흘러나오고 있지만 초등생에게도 줬다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최 총장이 본인 기억이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서식이 다르다 하는 거는 네. 이거는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적어도 도용 의혹이 그럼 크다 이거 이렇게 어떻게 돼? 만약에 볼 수 있죠. 졸업식에서 네. 그 최우등 졸업생에게 총장상을 줍니다. 그때 총장상과 그렇죠. 예. 그 대학이 주최한 뭐 각종 경시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한테 밑에 아래 뭐 000대학교 총장 홍길동 해서 네. 이제 직인 시켰습니다. 네. 그럼 두 개는 다 졸업식장이 최우등한테 가는 총장상과 그럼요. 예. 경시대 총장은 공이 예. 총장상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총장 중요한 명의로 거는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총장상이 중요한 되는 거죠? 총장 명의로 주는 거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그 등급은 예를 들면 이제 콘테스트에서 뭐 대상이다, 금상, 은상 이런 것들은 경시 대회나 이런 거에 다를 수는 있지만 표창장도 그거는 그 총장 명의로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무게라고 하는 거 그렇게 간단히 그럼 생각할 수 대외적으로 없는 표창장을 받았어, 장려상을 그럼요. 받았어, 대외적으로 나 그 대학에서 그럼요. 총장상 받았어 하더라도 무리한 건 아니죠. 아 무리한 게 아니고 그걸 일단 이 제출한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예, 총장상이냐 표창장이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이제 부산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정말 일정하게 합격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도움이 봐야죠. 됐느냐 안 됐느냐. 당연히 이제 됐죠. 논점은 예. 이제 바로 여기에 있는 예, 건데 조금 전에 부산대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만약에 핫되더라도 이것이 그 입시에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현재로서는 단정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떤 걸 일단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 나왔으니까 네. 이건 또 어떤 이제 그 부산대 의전원의 어떤 그 전형 네. 요건이라고 하는 것들과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예, 부분인 예.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대장 이런 얘기는 중요한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이제 동행대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미 검찰이 다 드러났을 확보하고 거예요. 있다고 예. 봐야 되니까 이건 금방 밝혀질 부분이니까 예. 좀만 기다려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미 뭐 많이 그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 주시는 훈장과 표창이 있잖아요. 대통령도 네. 표창이 있거든요. 그러나 격은 다르지만 그것도 다 의결을 해서 기한을 해서 하는 것처럼 사실은 아무리 작은 대학도 총장이 그 직인을 찍어서 주는 이 상장 그 공식적인 대외적으로 그 인증하는 거는 굉장히 엄격히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거 잘못하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네. 요 총장상에 직인을 찍어서 준 것이 더구나 지금 거기 보면은 우리 그 부산 의전에 입시 관련 전형 내규의 전형 요강에 총장, 장관, 네. 뭐 시도지사 이렇게 시도지사 있습니다. 그것이 규정돼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라고 그건 바로 보는 게 예. 너무 당연한 거예요. 최근에 검찰의 잇따른 압수수색 소환 조사에 대해서 이 어떤 국면에 대해서 검찰과 그 청와대, 검찰과 정부 여당 간에 좀 긴장이 높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그 예결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을 정주준하는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도요, 오직 진실로 말해야 되고, 자기들이 정치를 다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만약에 이렇다면 이렇다라고 하시는 건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낙연 총리 최근에 가장 뜨겁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까지 쓰면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 그 조국 후보자 딸의 학생 기록부를 공개하면서 그 관련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과정 등 일련의 과정 등에 대해서 검찰을 바로 지목했다고 보고 강력 비판했다고 봐야겠군요. 일단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고 덤빈다라고 하는 표현, 예. 뭐 덤빈다라고 어떤 이 표현의 적세성은 둘째 치고
검찰이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전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러니까 검찰이 결국은 정치적인 플레이어가 됐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저는 네. 이낙연 총리의 어떤 이 주장도 같은 맥락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의 어떤 이런 어떤 그 해석 예. 내지 어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동양대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이 언제 들어갔냐면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 다음 날이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참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그 이전에 어떤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이 해소가 됐든 안 됐든 거론이 다 됐어요. 네. 거론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동양대 이야기, 다시 말해서 그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는 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어가면서 또 다른 부분이 터진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는가? 이게 네. 공교로운 어떤 현상이냐? 요거는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 점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매우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 다른 곳도 아니고 이를테면 뭐 지금 그 이해찬 대표나 정치권에서 검찰에 압력을 가하는 것도 지금 비판이 비등하고 있는데 더구나 국무총리라는 분은 대통령을 그 물론 위임을 받아야 하는 거지만 국정을 총괄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 계신 분인데 검찰에 대해서 뭐 그 정치를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국민적 납득이 되겠습니까? 지금 자 불과 2달 전에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청문 보고서도 안 쓴 분을 거의 무리하게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더구나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신신당부하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달라고까지 해서 자기 일을 하는 어쨌건 그런 분들 앞에서 정치검찰을 비난을 하면 이거는 과연 납득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통 때 같으면 저도 우리 뭐 이낙연 그 총리님 그 어법을 잘 알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같이 기자생활 검찰이 그래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으로 본다. 좀 지켜봐달라. 그런데 갑자기 2분까지나 하셔서 이렇게 도대체 뭐 약간 이건 저는 업되셔서 흥분한 대목이라고 이낙연 총리가 생각하는데 이전숙의 몇 년 선배였습니까? 그 매체에서? 입사로는 그래도 한 7년, 6, 7년 되신 많이 거죠? 친하셨죠? 뭐 그렇죠. 뭐 연차를 특파원과 별로 바로 안 떠오르는 네. 거 보니까 좀 약간 덜 친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특파원을 앞뒤로 했기 때문에 또 정치부에서도 뭐 좀 모시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뭐 아주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그 선배님이죠. 예. 진짜로. 그리고 뭐 지금 사이다 발언이나 국회에서 뭐 하시는 그 정말 그 면모를 보면 저도 가끔 참 역시 그래도 우리 언론 출신의 이 면모를 세워주신다, 체면을 세워준다 생각하는데 오늘 발언은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왜냐 이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제가 그러니까 여권 지지자들 말씀이 아니고 이른바 합리적인 그 중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의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견식 있고 뭔가 깊이 있고 경륜이 있으니까 하는 기대에다가 조금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동관 수석께서 뭐 그 지적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뭐 그것이 예를 들어서 검찰에 의해서 압박이 될 수도 있고 압박이죠.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어떤 지적이라고 그럼요.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요거 말씀만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윤석열 총장은 그냥 마이웨이 내지 무소의 불처럼 그냥 가고 있지 않느냐. 그냥 그것만 확인하자.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래서 검찰의 원칙적인 수사냐 아니면 검찰이 전국을 주도하는 것으로 비춰지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적인 시각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경우에 모두 다 그 전제는 검찰의 지금 그 움직임 무소의 불처럼 뚜벅뚜벅 가는 속에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영향력 있고 되게 파워풀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 간담회 이후에 동양대가 갑자기 터졌고 네. 동양대가 터지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또 이제 내일 아마 청문회 어떤 또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또 여론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조국 청문 정국에서 이 국면 한 달 가까이 진행되는 국면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주도권을 검찰이 쥐고 다시 말해서 이 어떤 논란과 공방의 물기를 검찰이 지금 물기를 잡고 있다. 결국 현상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거는 검찰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결국은 검찰이 이 게임에 공방의 게임에 지금 뛰어들어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요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전 수석이 뭐 이렇게 지적한 거로 따지면 정부 여당 내 핵심 인사들이 현재 검찰의 수사, 검찰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는 이해가지만 그래도 그렇다지만
총리까지 하는 거는 예. 뭐 과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정부 여당은 그래도 좀 단일 대우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단일 대우로 네. 간다면은 지금 뭐 증인 선정 과정에서 둘이 대립이 강했던 자유한국당은요. 네. 그 청문회도 확정했고 증인 문제도 이제 확정을 했고 또 증인은 내일 청문회는 지금 속보가 나옵니다만은 내일 오전 10시에 법제사법위원회 열리기로 했다고 조금 전에 여야 법사위 간사들이 합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오전 10시부터 해서 그 저번처럼 뭐 밤새서 차수를 변경해서 갈지 어떻게 될지는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부 여당은 이를 단일 대우라면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래저래 많은 파열음의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뭐 백기투항이다. 근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이중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내용이 앞으로도 내일 청문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지금 전진의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 일단 그 가깝게는 그 조국 그 청문 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멀리 본다면 사실은 이제 원내대표는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임기는 그러니까 올해 말로 끝나게 됐어요. 근데 어차피 내년 총선이 있고 그러면 이제 5달 어떤 임기를 위한 어떤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는 거냐. 네. 그래서 원내대표가 내년 그냥 5월까지 계속 가는 걸 희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 건이 아마 엄청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예. 자유한국당 안에 무슨 예. 얘기냐면 아마 그 내년 5월까지 원내대표 임기 연장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고 예. 더 나아가서 제가 볼 때는 이 내일 그 청문회에서 만약에 정말로 자유한국당이 일정하게 뭔가를 터뜨리고 그래서 뭔가 파장을 일으키고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라면 조금은 어떤 그 상쇄되는 부분이 네.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또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 만약에 이런 그 평가가 나와버린다라면 그 모든 정책 부담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원내 지도부라고는 포괄적 표현을 썼지만 콕 찍으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정 리더십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선은 뭐 그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그 우리 이낙연 총리님께 드린 것은 저 고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 저도 참 그런 말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인간관계로는 그러나 그 뭐 우리 방송에 나와서 제가 그 당연히 생각하는 예. 바 그다음에 그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영상으로 것이고. 편지 한번 띄우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정이 된 게 한번, 네. 이낙연 총리는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다. 이게 지금 확인이 그럴 된 것으로 거죠? 뭐 아니면 최소한 모니터에서 보고는 할 것이다. 그건 분명하고 그다음에 영상 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영상 편지는 그냥 힘내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그 지금 이제 말씀 나온 참 요새 옛날에는 진짜 그 저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 우파는 부패로 망한다. 근데 이게 요새는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그러니까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저 진보 진영이나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지금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엔 적전 분열이라고 생각해서 적절치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일 청문회가 열리면 네. 그래도 그 힘을 모아줘야지.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아침에 이제 그 뭐 우리 당내에서는 장제원, 김진태 의원들이 이제 뭐 날선 비판을 했고 밖에서는 또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장외에서 이제 그 포격을 가하셨는데 뭐 이중대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TFA도 하고 이제 간 거죠. 근데 어쨌건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저도 그 전략상 미스라고 볼 만한 부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었다. 상당히 그렇게 비판받을 만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당의 단일 대우를 좀 본받아라. 거기는 왜 불만이 없겠어요. 거긴 진짜 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왜 우리가 조국 한 사람 때문에 이 조국을 등지는 이런 저 일이 벌어지느냐 하지만 저는 그 물론 건강하겠다고 생각하진 않으나 여긴 거꾸로 지금 턱 밑에 왔으면 불만은 뒤로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자기가 얼굴을 알리고 싶은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예,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의 그러니까 고발 간담회에서 그 형식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게 그러니까 오히려 임무를 집중을 해가지고 컴팩트하게 발표를 하고 기자 질의응답 가면 좋은데 의원이라는 의원은 다 나왔잖아요. TF에 있는. 그게 네. 뭐냐면 결국은 이 기회에 얼굴 좀 알리겠다. 총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러니까 뭐냐면 그 이 제사와 떡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가 이게 얼마나 엇박자냐면 상징적인 사건이 이거잖아요. 연찬회가 있다가 갑자기 보이콧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제일 먼저 반발하면서 안 된다고 한 게 누구예요? 법사위원들이었어요.
자유한국당 안에서. 네. 근데 또 요번에는 뭐냐면 하겠다고 하니까 법사위원도 이게 도대체 또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원내대표의 판단과 청문회를 직접 진행해야 되는 법사위원들의 판단이 180도 완전히 정반대로 엇박자를 계속 반복해서 냈다라는 거죠. 이러면 이거 문제가 그러니까 심각한 이제 뭐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인 그 이해를 하면 이 좋은 선거운동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네.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에 앞서서 그래도 대의를 우리가 이를테면 이번에 무엇이 중언디라는 얘기처럼 그거를 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겠기 때문에 제가 적전분열은 정말 적절치 않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적전분열이라는 거죠. 예. 얘기도 나왔었고요. 또 김종배 평론가 제사와 떡이라는 그 뭐 문구까지 둘다 내세웠는데 뭐, 예. 이게 결국은 이번에 청문회 이후에 그 조국 그 후보자 임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나요? 그 이후에 이제 펼쳐지는 정치 무대는 정기국회입니다. 정기국회에서는 각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의 예산도 하고 국가 예산, 재정, 국간에 대한 것도 긴밀하게 들여다보겠지만은 이후에 바로 이제 총선이라는 시기가 온다면은 총선 공천위원회가 이제 출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사무총장과 이제 큰 그림을 그리겠지만은 원내 대표도 여기에서 큰 그럼요. 거중기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당내 원내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파열음이 오고 있다는 거는 당내 권력 투쟁 바로 이렇게 봐야 되나요? 바로 그 점이 뭐냐면요. 일단 그 정해진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는 연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기 연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공천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의 지분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 중에 상당히 중요했던 것인데 지금 제가 평가는 상당히 오락가락했고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연말에 원내대표 그러니까 5개월 연장, 임기 연장이 실패한다면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은 뭐 그 본인이 흉중에 큰 꿈을 꾸고 있는지 안 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선 공천에 있어서 일정하게 어떤 지분을 확보하면서 자기 세력을 확대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거의 제로, 소득이 하나도 없는 이런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의 독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몇 번 짚었던 통합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전제한다면 그리고 통합이라는 걸 배제한다면 황교안 대표의 독주 체제가 공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더 굳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 지금 이제 뭐 계속해서 이른바 그 이 나경원 리더십에 대한 이제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건 영어로 얘기하면 오로 나싱의 게임이다 이렇게 네. 생각해요. 저희가 뭐 치킨 게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뭐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번에 그 우리 조국 그 후보자 그 낙마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그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봐도 단간판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나경원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다. 그다음에 그거와 연관해서 그래도 그 다시 이제 그 어제 그러니까 방향을 턴한 거 아닙니까? 청문회 하는 쪽으로. 그거는 사실 나경원 대표 혼자 한 게 아니고 제가 어제도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진 연석회의에서 다 당 중진들도 그래도 청문회 열어야 한다. 그 열어 손해 볼 게 없다. 왜? 다시 한 번 더 이번 청문회는 내일 청문회는 사실은 무슨 한 방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말하자면 그 거의 뭐 100몇십 번에 모르겠다. 그 검찰 수사 지켜보겠다고 얘기했던 그 회피했던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제대로 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뭐 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뭐 재탕하는 상황이더라도 그걸 저 날카롭게 해서 말하자면 그리고 이건 또 증인들이 나오고 하면 이거는 그 위증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은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는 전략적 판단도 충분히 그거는 제가 보기엔 50대 50이거든요. 이리 가는 게 좋으냐 저리 가는 게 나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내일 그걸 청문회를 조금만 내다보는 제가 그 저의 말하자면 또 관심 이동관의 상상극장 예. 또 만드셨네요. 네, 네. 하면은 상상극장. 저는 성동격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천기를 누설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 뭐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얘 공세의 초점은 사실은 사모펀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훨씬 더 그냥 와닿기는 뭐 당장 그 지금 뭐 그 저 스펙 조작하고 한 것이 물론 굳혀져 있고 그러니까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에 확 쏠렸지만 사실 진짜 권력형 게이트의 성격이 있는 거는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번지면은 어디까지 갈지도 사실 그 장담하기 어려운 물론 미수에 그친 그 부분이 많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쪽에 상당히 그 주력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 부분에서 엊그제 그 나경원 대표도
JTBC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 우리 분명히 게이트화라는 거는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그 마무리 정리를 하면 나경원과 조국이라고는 두 사람은 지금 적대적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무슨 이야기냐면 조국이 살면 나경원이 죽고 조국이 죽으면 나경원은 산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운명은 조국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느냐 마느냐. 결국은 여기서 갈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거는 그 제가 하나만 부탁해요. 왜냐하면 짧게 좀 해주세요. 그래 예, 임명장을 예.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검찰 수사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설사 임명장 받더라도 임명장 받았는데 만약에 저 말하자면 더 큰 그 사안이 터지면은 좀 더 기다려야 그때 된다는 거네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검찰 수사 끝나기 전까지는 끝났다 끝난 게 아니라고 맨날 우리 김평론가가 좋아하는 말 아니에요? 그건 이제 국회의 몫이 아니라 검찰의 몫이기 물론? 때문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공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이제 귀국합니다. 이 재송부 기한이 내일 자정이 지나면 이제 토요일부터는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임명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막판에 급부상했다고 이제 관측이 되는 동양대 어떤 총장의 표창장이 청와대 임명 기류에 어떤 어느 정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지금 그 예상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전적으로 내일 청문회를 끝까지 보고 나야 판단이 예.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공격과 방어가 이제 계속 격렬하게 하루 종일 진행이 될 텐데 예.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내일의 어떤 그 마지막 어떤 그 대전을 겪어봐야 아마도 청와대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보고 아마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결국 높지 않는가. 청문회를 보시는 국민들이 청문회를 보고 나서 여론은 또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게 그렇죠. 전제가 깔린 그런 거죠. 예. 저는 그 이른바 어쨌든 간에 임명하겠다고 하는 그 초강경 기류에서는 조금 반복 물러선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되죠. 여러 가지 청와대 관계자들 코멘트를 보면 그래도 청문회 끝난 다음에 보자는 그 약간 유보적 의견이 나오는 거는 이 민심의 그 지금 특히 마지막으로 터져 나온 그 이 동양대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내일 청문회에서 또 저희가 이제 예측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새로운 무슨 대형 말하자면 증언이 나오거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유보적인 쪽으로 움직였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예. 근데 조금 전에 그 이전 수석이 말했던 그제 있었던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와 그 두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 간담회, 특집 간담회에서 그 나경원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가족들의 증인을 저희가 뭐 양보했다, 그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그거를 넘어서는 그거에 맞먹는 혹은 그런 증인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매우 주목할 만한. 이게 그렇다면 오늘 그 합의한 그 한나라 자유한국당에서 내놓은 7명 후보에 그럼 들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이죠. 보입니까? 예, 읽히죠. 읽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누군지는 저도 모르겠고 예. 그 사람이 나와서 또 무슨 증언을 할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당도 너무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너무 천기를 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꾸 요새 뭐 관심법, 뭐 상상극장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할 수 제가 뭐 있어서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여기 어떤 그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하나 의외에 그러니까 한 뭐 그 광고회사 그러니까 이사가 어떤 그 증인으로 채택이 됐길래 이게 지금 뭔가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보니까 이제 그건 운동학원과의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부른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명단만 봐서는 지금 단정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내일 청문회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정치권부터 그다음 제1야당 이야기부터 청와대 어떤 앞으로의 그 방향성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야당에서 말했던 중대 결심까지는 아직은 뭐 청문회 전까지 중대 결심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대화를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 보는 순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예, 이전 수석부터 해볼까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우리 존경하는 그 조국 수석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진짜 하는 대한민국 조국도 그렇고 자꾸 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진짜 걱정이 많죠. 국민 여러분이. 특히 어떻게 하루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게 나오나 내일은 또 뭐가 나올까 이거는 이제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내일 그 청문회를 계기로. 그리고 이제 모르겠다는 얘기는
이걸로 끝내자. 그러고 싶어요. 네. 저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뽑았는데요.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어떻게 했냐면 자유한국당은 주사기를 놓고 6 나와라 6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네. 내일 마지막으로 던지는 거고요. 네. 민주당은 1 나와라 1 나와라 하다가 던지는 거거든요. 네. 이제 던져졌어요. 6이 나올지 1이 나올지는 내일 결정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